아버님, 이제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는 차갑다. 하지만 6달 전만 해도 달랐다. 6달 전 화요일 오전 10시, 딸 정민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구했다. 아버지는 73세였고 6달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다. 혼자 사는 집에서 가스를 켜놓고 잠들거나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정민은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이라 24시간 돌볼 수 없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보고 지인에게 소개도 받았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32세 안녕하세요. 김영희였다. 반가워요. 영희는 첫인상이 좋았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자격증도 있었고 경력도 5해였다. 면접 당일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정민은 안심했다. 월급은 220만 원으로 합의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주말에는 정미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다. 영희는 첫날부터 성실했다.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도 시켰다. 집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놨다. 정민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버지도 편해 보였고 영희도 친절했다. 딸 같아요. 고마워요. 아버지가 영희를 보며 웃었다. 정민은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영희가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버지가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카드를 두고 와서 당장 결제를 못하니 20만 원만 급히 보내달라는 부탁이었다. 정민은 의심 없이 바로 이체했다. 영희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약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다. 정민은 영희가 꼼꼼하다고 생각했다. 한 달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겼다. 이번에는 아버지 신발이 낡아서 새로 사야 한다며 30만 원을 요청했다. 정민은 조금 의아했지만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보냈다. 영희는 신발 사진도 찍어서 보냈다. 검은색 운동화였다. 정민은 주말에 아버지 집에 가서 신발을 확인했는데 새 신발이 신발장에 놓여 있었다. 안심했다. 2달이 지났다. 영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요청했다. 병원비, 식재료비, 청소용품비. 이유는 다양했고 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다. 정민은 매번 영수증을 요구했고 영희는 성실하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정민은 계산해봤다. 2달 동안 영희에게 보낸 돈이 총 180만 원이었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 건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3달째 영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정미가 퇴근 후 집에 들렀을 때 영희는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지 않았다.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오셨어요? 라고 짧게 말했다. 정민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 방에 들어가자 이상한 점이 보였다. 아버지 옷이 며칠째 같은 옷이었고 방 청소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았다. 침대 시트에 음식물 얼룩도 있었다. 정민은 영희를 불러 물었지만 영희는 오늘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아직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정민은 더 묻지 않았다. 넉 달째 금요일 오후 5시 정민은 회사를 일찍 나와 아버지 집에 들렀다. 영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조용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영희는 보이지 않았다. 정민은 아버지에게 영희가 어디 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누구? 라고 물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다. 정민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영희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통화 중이었다. 응! 이번 달에 또 100만 원 빼냈어. 카드도 썼고. 정민은 멈췄다. 아니 걸릴 리 없어. 노인네가 치매라 기억도 못해. 딸도 바빠서 잘 안 와. 정미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통장에 돈 많이 있더라. 조금씩 더 빼낼 거야. 어차피 모르니까. 영희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영희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다음 달에 또 빼서 보낼게. 300만 원쯤? 정민은 숨을 참으며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영희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정미와 눈이 마주쳤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는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통장 어디 있어요? 정미가 물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행 가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은행은 벌써 닫았는데요? 영희는 입을 다물었다. 정미는 영희 가방을 가리켰다. 가방 보여주세요. 영희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왜요? 제 사생활인데. 가방 안 보여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가방을 건넸다. 정미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 아버지 통장 3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도 2장 있었다. 정미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들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정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토요일 오전 9시 정미는 아버지를 모시고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6달치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12장이 나왔다. 정미는 형광펜을 꺼내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다. 현금 인출 내역이 빼곡했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한 달에 평균 4번에서 6번씩 인출됐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가게. 아버지는 백화점에 갈 수도 없고 온라인 쇼핑을 할 줄도 모른다. 정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정미는 프린트된 용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요일 오후 2시 정미는 아버지 방 구석구석을 뒤졌다. 영희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책상 서랍 안쪽에서 메모지 한 장이 나왔다. 영희 필체로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통장 비밀번호였다. 정미는 사진을 찍었다. 옷장을 열자 영희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이 나왔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종이백이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정미는 이것도 사진으로 찍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정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경찰서로 갔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다. 죄명은 업무상 횡령. 피고소인은 김영희. 증거 자료로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메모지 사진을 제출했다. 경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정미는 고소장 접수증을 받았다.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 사흘 뒤 목요일 오후 4시 영희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발송됐다. 영희는 통지서를 받고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미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언니,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정미는 답장하지 않았다. 1시간 뒤 다시 문자가 왔다. 제발요.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해주시면 다 갚을게요. 정미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고 무음으로 전환했다. 일주일 뒤 목요일 오전 10시 영희는 경찰서 조사실에 출석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 달에 또 100만 원 빼냈어. 영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형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책상 위에 펼쳤다. 이거 맞습니까?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네, 작은 목소리였다. 형사는 신용카드 명세서도 보여줬다. 피해자 명의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죠. 죄송합니다. 사과는 피해자한테 하세요. 여기선 사실 확인만 합니다. 형사는 조서를 작성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올 때 영희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화요일 오후 3시 정미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변호사는 40대 후반 여성이었고 비슷한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정미는 준비한 서류를 모두 꺼냈다. 녹음 파일,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고소장 접수증, 경찰 조사 기록.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10분이 지났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승소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정민은 긴 숨을 내쉬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는 6달에서 1년, 민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예상됩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꺼냈다. 정민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 달 뒤 금요일 오전 11시 영희집 우편함에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민사 소장이었다. 발신인은 지방법원, 원고는 정미, 피고는 김영희. 영희는 소장을 읽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를 검색했다. 상담 비용만 30만 원이라고 나왔다. 영희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87만 원이었다. 빼돌린 돈은 이미 다 썼다. 명품 가방, 옷, 화장품, 친구들과의 여행. 남은 건 없었다. 2달 뒤 월요일 오후 2시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3층에 있었고 방청석에는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정미도 증인석 근처에 앉았다. 영희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국선 변호인이 옆에 있었다. 돈이 없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영희는 2024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달간 치매 환자인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사실을 인정합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판사는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고 거래 내역이 화면에 띄워졌다. 15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다. 다음 공판은 판사가 주 뒤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재판이 끝났다. 영희는 법정을 나가면서 정미 쪽을 쳐다봤지만 정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석 달 뒤 목요일 오후 3시 형사재판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김영희에게 징역 1년 6달을 선고합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해를 부과합니다.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단 피해자에게 6달 이내에 변제할 것을 명합니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이 끝났다. 영희는 법정 밖으로 나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돈이 없었다. 빌릴 곳도 없었다. 일주일 뒤 목요일 오전 10시 민사 재판도 시작됐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정미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다. 형사재판 판결문,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정신적 피해 진단서. 영희 측 변호사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판사는 2주 뒤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2주 뒤 목요일 오후 2시 민사재판 선고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영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또한 지연 이자는 연 12%로 계산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적용한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영희는 법정을 나와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초췌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2만 원. 갚을 방법이 없었다. 한 달 뒤 화요일 오전 11시 정민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영희가 판결대로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행관은 영희의 재산을 조회했다. 부동산 없음, 자동차 없음, 예금 12만 원. 강제 집행할 재산이 거의 없네요. 집행관이 말했다. 급여 압류는 가능합니다. 직장이 있습니까? 현재 무직입니다. 그럼 취업하는 즉시
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미는 서류를 받았다. 급여 압류 신청서였다. 2달 뒤 금요일 오후 5시, 영희는 급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하루 8시간, 주 닷새 근무. 한 달에 약 17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급여 압류 통지서였다. 월급의 50%가 압류됐다. 매달 85만 원이 정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남은 85만 원으로 월세, 식비, 교통비를 내야 했다. 영희는 계산해봤다. 85만 원씩 갚으면 39달이 걸린다. 새해 석 달이었다. 그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로 살아야 한다. 6달이 지났다. 영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몸은 계속 아팠지만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SNS도 탈퇴했다. 명품 가방은 중고로 팔았지만 원래 가격의 30%밖에 받지 못했다. 매달 압류된 돈은 정확히 정미 계좌로 입금됐다. 영희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2해 9달이 더 남았다. 1년이 지났다. 정미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요양보호사와 생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파견 업체를 통해 계약했고 관리가 철저한 곳을 선택했다. 아버지 통장은 정미가 직접 관리했고 비밀번호도 바꿨다. 신용카드는 모두 해지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 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치매로 기억을 잘 못했지만 새 요양보호사는 성실했고 문제가 없었다. 정미는 영희에게서 압류된 돈이 들어올 때마다 통장을 확인했다. 85만 원씩 12달, 20만 원이 입금됐다. 영희는 여전히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지만 참았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2끼만 먹었고 편의점 도시락 할인 시간을 노려서 샀다. 월세방은 반지하였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옮길 여유가 없었다. 친구들에게 무슨 일 하냐는 연락이 와도 답장하지 않았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자신의 SNS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았다. 영희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볼 때마다 초라해 보였다. 영희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술 취한 손님이 물건값을 안 내고 나가려 했고 영희가 막아서자 욕설을 퍼부었다. 영희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손님은 본사에 민원을 넣었고 영희는 경고를 받았다.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해고라는 통보였다. 영희는 사과문을 썼지만 억울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5시까지 배달하고 오전 9시부터 편의점에 출근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이었다. 몸은 한계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돈을 못 갚는다. 돈을 못 갚으면 교도소에 간다. 2해가 지났다. 정미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아버지 치매가 중기로 진행됐고 이제는 정미 얼굴도 가끔 못 알아봤다.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정미는 고민 끝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입원비는 한 달에 250만 원이었고 정미는 매달 병원비를 냈다. 영희에게서 압류된 돈도 계속 들어왔다. 영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야간 근무가 계속되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어느 날 근무 중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돈이 없어서 당일 퇴원했다. 영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였고 시급은 비슷했지만 야간 근무가 없었다. 몸 상태를 생각하면 이게 나았다. 하지만 급여가 줄어들면서 압류 금액도 줄었다. 한 달에 70만 원씩만 이체됐다. 영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정미는 아버지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정미를 봐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 정미가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정미를 봤지만 표정이 없었다. 누구세요? 정미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딸이에요. 딸?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버지 손만 잡고 있었다.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확인했다. 영희에게서 또 70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떴다. 남은 금액은 430만 원이었다. 새해가 지났다. 영희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친구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도 영희를 멀리했다. 형사재판 기록이 알려지면서 집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다. 영희는 혼자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끊었다. 핸드폰만 있으면 됐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잔액이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정미 계좌로 이체되는 돈만 계속 늘었다. 영희는 거울을 봤다. 35세가 됐지만 40대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피부는 거칠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영희는 거울을 덮었다. 새해 석 달이 지났다. 정미 계좌에 마지막 70만 원이 입금됐다. 모두 회수됐다. 정미는 통장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새해 석 달이 걸렸다. 그동안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지냈고 치매는 계속 진행됐다. 이제 아버지는 정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정미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액 회수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는 창밖을 봤다. 새해가 지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억도, 건강도, 시간도, 돈은 돌려받았지만 잃은 건 더 많았다. 영희는 새해 석 달 만에 빚을 다 갚았다. 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 잔액은 15만 원이었고 월세방 계약은 다음 달에 끝났다. 갱신할 돈이 없었다. 영희는 짐을 쌌다.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다. 옷, 신발, 화장품 다 필요 없었다. 영희는 방 열쇠를 집주인에게 반납하고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짜리 방이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방 크기는 3평이었다. 창문도 없었다. 영희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35세. 새해를 일만 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정미는 아버지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정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정미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돈 다 찾았어요.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그 사람은 새해 동안 갚았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정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아버지는 저 몰라보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돈은 찾았는데 아버지는 못 찾았어요. 정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다. 10분 뒤 정미는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정미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하자. 새해 6달 뒤 정미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했다. 주제는 치매 환자 재산보호 방법이었다. 청중은 60대에서 70대 어르신이었다. 정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요양보호사가 6달 동안 통장과 카드를 빼돌렸습니다. 어르신들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저는 새해 동안 싸워서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정미는 프레젠테이션을 켰다. 화면에 3가지 방법이 떴다. 첫 번째, 통장과 카드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정미는 화면을 넘겼다. 두 번째, 매달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인출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화면이 또 넘어갔다. 세 번째, 녹음하세요. 요양보호사와 나눈 대화, 돈 관련된 얘기는 전부 녹음하세요. 증거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겁먹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다.
그 요양보호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민은 잠시 멈췄다. 새해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과 기록이 남았고 재취업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힘들 겁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네요. 정민은 마이크를 내려놨다. 아니요. 불쌍한 건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희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계속했고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버틸만 했다. 하지만 구직 활동은 계속 실패했다. 이력서를 낼 때마다 전과 기록 때문에 탈락했다. 한 회사는 면접까지 봤지만 범죄 경력 조회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영희는 포기했다. 평생 아르바이트만 해야 할 것 같았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승진하는 소식을 SNS에 올렸지만 영희는 볼 수 없었다. 계정을 삭제한 지 오래였다. 영희는 하루하루를 견뎠다. 아침에 일어나 주유소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라면을 먹고 밤에 잠들었다. 반복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 사람은 작은 탐욕에서 시작해 큰 범죄로 빠진다. 처음엔 2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엔 50만 원, 100만 원. 멈출 수 없었다. 돈이 눈앞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치매 환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범죄는 반드시 들킨다. 그리고 대가를 치른다. 영희는 새해 3달 동안 갚았지만 진짜 대가는 그 이후부터였다. 전과 기록, 사회적 고립, 무너진 미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정민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만 들렸다. 정민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가 지켰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돈 하나도 안 뺏기게 했어요. 정민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아버지만 지키면 돼요. 정민은 1시간 동안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다.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증거부터 모으세요. 녹음, 문자, 이체내요.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법률 상담 받으세요.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세 번째, 겁먹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정당하게 싸우면 이깁니다. 네 번째, 기록하세요. 일지, 사진, 증인. 하나하나가 무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걸려도 끝까지 싸우세요. 당신은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